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전쟁 소설이고요. 저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고난에 빠지거나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고난과 역경은 인간이 넘어서기 힘든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지진, 홍수, 태풍,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의 질병 이런 것들 앞에서 위대한 문명을 자랑하던 인간은 초라하게 굴복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처절한 인재, 인간이 만든 재앙이죠. 인재 앞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은 사라지고 나약한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이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작가 해밍웨이의 경험을 토대로 쓰인 전쟁 소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노인과 바다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세계 1차 대전 당시 적십자 부대의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52년에 노인과 바다를 쓰기 전 해밍웨이의 작품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1926년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은 전후 세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940년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주인공 프레더릭 켈리가 앰뷸런스 부대의 장교로 참전한 미국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그 경험이 많이 투영이 되어 있겠죠.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했던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녹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전쟁의 묘사가 아주 실질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선의 모습,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바로 옆에 죽어 넘어져 있는 동료들의 모습, 그런 전방과 또 후방에서의 온도차, 이런 것들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용광로의 문을 활짝 연 것처럼 강렬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처음에는 흰 빛으로 보이던 것이 붉은 빛으로 바뀌면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맹렬한 폭음이 들렸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쉬어지지 않았고 내 몸뚱이가 송두리째 밖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강을 따라 기관총과 소총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꽃 튀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조명탄이 하늘에서 장렬해 흰 빛으로 떠 있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주인공이 묘사하고 있는 거지만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해밍웨이가 전장에서 느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전쟁 이면의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쟁 소설이기는 하지만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궁지로 몰아가는가, 또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광기를 띠는 그런 모습들,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면 함께 즐겁게 지냈을 사람들이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고
또 정신적으로 미쳐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아군과 적군의 경계도 사라지고 전쟁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아군을 공격하는 후방 부대들이 오히려 전선의 적군보다 더 무섭습니다. 살기 위해서 후퇴하고 행군에서 이탈했다가는 자신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아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의나 공정함, 의로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편 아니면 다 적입니다.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상이지만 생각해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은 부분을 본문 중에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총을 쏜 건 이탈리아군이었어. 독일군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만약 독일군이었다면 우리 모두를 죽였을 거예요. 보넬로가 말했다. 우리한테는 독일군보다 이탈리아군이 더 위험해. 지금 후방 부대는 모든 것에 겁을 먹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중위님. 보넬로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죠? 피아니가 물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좀 숨어 있는 게 좋겠어. 남쪽으로 가면 문제 없을 거야. 놈들은 첫 번째 사격이 정당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사살할 겁니다. 전 놈들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넬로가 말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전방에서 후퇴를 하다가 길이 막혀서 행군에서 이탈하고 그랬더니 아군들이 탈영병이다 그러고 총격을 하는, 또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논리나 이론, 공정함, 정당함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죠. 무기여 자릿거라는 이렇게 전쟁 그 자체와 또 전쟁 속에서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고 있지만, 저자 자신인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자신이 쓴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설이 아니라 로맨스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헨리는 야전 병원의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헨리가 부상을 입고 후방 병원으로 이송돼서 그곳에서 우연히 다시 그 간호사 바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헨리는 임신한 바클리를 두고 다시 전선으로 나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후퇴 중에 총살 위기에 처하고 또 그 위기에서 탈출해서 스위스로 목숨을 건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바클리랑 함께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떠올랐습니다. 소속은 틀리지만 주인공들의 소속은 틀리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국경을 넘어가는 그 모습은 아주 오래전 봤던 추억의 장면이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는 산을 넘어서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네, 이 소설 속의 커플은 호수를 밤새도록 배를 저어서 스위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아주 짧은 행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너무 당연했을 행복을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소설을 비유했듯이 이 사랑은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장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나고 평화로운 삶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음식을 먹도록 태어났다. 정말 그렇다. 먹고 마시고 캐서린과 잠을 자도록 만들어졌다. 오늘 밤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내일 밤은 가능할지 모르겠어. 맛 좋은 식사와 시트가 깔린 잠자리, 그리고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데도 가지 않으리라.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함께 가주겠지. 그녀가 가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 네, 주인공 헨리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하고 시트가 깔린 그 쾌적한 곳에서 잠을 자고 너무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전쟁 속의 불행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 무기여 자리거라는 저자 해밍웨이가 실제로 19살의 나이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참전했다가 이탈리아 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밀라노에 후송돼서 치료를 받다가 미국인 간호장교 애그니스 본 크로스키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큰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느꼈던 공포와 그리고 무기력함, 또 전쟁의 불합리함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과 사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까지 아주 고스란히 잘 담겨있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의 소설이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어니스트 해밍웨이. 1부. 그의 여름도 다 지나갈 무렵 우리는 강과 들판을 사이에 두고 산들이 바라보이는 어느 마을의 민가에 머물고 있었다. 강바닥에는 햇볕을 받아 바싹 마른 자갈과 둥근 조약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여울목에는 푸르고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군인들이 집 옆 도로를 따라 내려가자 그들이 일으킨 먼지가 분처럼 뽀얗게 나뭇잎에 내려앉았다. 나무줄기도 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그에는 유난히 나뭇잎도 일찍 떨어졌다. 도로를 따라 진군하는 부대며 뽀얗게 피어오르는 먼지며 미풍에도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들이며 행군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지나간 도로는 희뿌옇게 텅 빈 채 나뭇잎만 뒹굴었다. 들판은 곡식으로 풍성했다. 과수원이 많았지만 들판 너머 산들은 갈색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밤이 되면 대포에서 내뿜는 섬광이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은 마치 여름날의 번갯불 같았다. 그러나 밤이면 날이 서늘해졌고 폭풍우가 몰아닥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씩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창문 밑을 행군하고 대포가 포차에 끌려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안장 양쪽에 탄약 상자를 실은 노새,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회색빛 군용 트럭, 또 짐을 가득 싣고 범퍼를 덮어 씌운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 트럭들로 밤이면 도로는 더욱 붐볐다. 한낮에는 기다란 포신을 푸른 나뭇가지로 덮은 커다란 대포들이 트랙터에 끌려 지나갔다. 트랙터 위에도 푸른 잎이 달린 나뭇가지와 덩굴이 덮여 있었다. 북쪽으로는 계곡 너머로 밤나무 숲이 보이고 그 뒤로는 강 이쪽으로 또 다른 산이 보였다. 그 산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졌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가을이 되어 우기가 시작되자 밤나무 잎이 모두 떨어져 나뭇가지가 앙상해지고 줄기는 비에 젖어 거무스레하게 변했다. 포도밭도 잎이 듬성해지고
덩굴만 앙상하게 남았다. 가을이 되면서 이 지방 일대가 축축하게 비에 젖고 갈색이 되어 죽음처럼 생기를 잃었다. 강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고 산에는 구름이 낮게 드리웠다. 트럭들이 진흙을 튀기며 도로를 달리는 바람에 외투를 입은 군인들은 진흙을 뒤집어쓰고 비에 젖었다. 소총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외투 속 허리띠 앞쪽에 가죽 탄약 상자 2개를 매달고 있었는데 회색빛 탄약 상자 속에는 가늘고 기다란 6.5mm 구경 탄창이 여러 개 들어있어 묵직했다. 그 탄약 상자가 외투 속에서 불룩하게 튀어나와 행군하는 병사들은 마치 6개월 된 임신부들처럼 보였다. 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회색 소형 자동차도 몇 대 있었다. 이런 차에는 보통 장교 한 사람이 운전병 옆에 나란히 앉고 뒷좌석에는 장교 몇 사람이 더 타고 있었는데 군용 트럭보다 훨씬 심하게 진흙을 튀겼다. 만약 뒷좌석에 앉아있는 장교가 몸집이 무척 작고 두 장군 사이에 끼어 얼굴도 잘 보이지 않으며 겨우 모자 끝과 좁은 등만 보이는 데다 자동차가 특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면 그 차에는 국왕이 타고 있는 게 분명했다. 국왕은 우리 내에 거처하면서 이렇게 거의 매일 전황을 살피러 나왔지만 상황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자 장마가 찾아왔고 장마와 더불어 콜레라가 퍼졌다. 하지만 콜레라가 전염되는 것은 막았고 결과적으로 군대에서는 겨우 7,000명의 희생자가 나왔을 뿐이다. 2. 그 이듬해에는 많은 승리가 있었다. 계곡과 밤나무 숲이 있는 언덕 너머의 산을 점령했고 남쪽으로 고원에 있는 들판 너머에서도 승리했다. 우리는 8월에 강을 건너 고리치아에서 분수가 있는 민가에 머물렀다. 담을 두른 정원에 나무가 울창하고 집 곁에는 자줏빛 등나무 덩굴이 우거져 있었다. 전투는 이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건너편 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아주 깨끗했고 우리가 머무는 집도 매우 훌륭했다. 숙소 뒤쪽으로는 강이 흘렀다. 손쉽게 점령한 이 마을과 달리 우리는 마을 건너쪽 산들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사적인 공격만 약간 있었을 뿐 포격을 가해 이 마을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이 끝난 뒤 오스트리아군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올 생각인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주민들도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고 골목 위쪽으로 들어가면 병원들과 카페들이 있는 데다 포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위안소도 사병들이 이용하는 곳과 장교들이 이용하는 곳 두 곳이 있었다. 여름이 지나자 밤이 서늘해지면서 마을 저쪽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포탄 흔적이 있는 철교며 전투가 벌어졌던 강변 옆 무너진 터널이며 광장 주위와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길게 늘어선 가로수가 눈에 띄었다. 그 외의 마을에는 아가씨들이 있었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국왕의 얼굴과 목이 긴 작은 몸집과 염소 수염 같은 회색 턱 수염도 이따금씩 눈에 띄었다. 포탄을 맞아 벽이 무너져 내린 집들은 내부를 갑자기 훤히 드러냈고 뜰과 때로는 도로까지 석회 부스러기와 벽돌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카르소 지방의 전황도 모두 순조로워 그의 가을은 우리가 시골에서 보낸 지난해 가을과 사뭇 달랐다. 전쟁 또한 크게 달라져 있었다.
마을 건너편 산의 참나무 숲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우리가 마을에 왔던 지난 여름만 해도 울창했는데 지금은 나무 그루터기와 부러진 등걸만이 남고 땅바닥도 온통 파헤쳐져 있었다. 가을도 저물어가던 어느 날 참나무 숲이 있던 곳에 나가보니 구름이 산 위를 뒤덮고 있었다. 구름은 매우 빠르게 흘렀고 태양이 누런색으로 흐릿해졌다가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하늘이 온통 깜깜해졌다. 구름이 산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와 순식간에 우리를 둘러싸더니 금방 눈으로 바뀌었다. 눈은 바람에 비스듬히 휘날리며 헐벗은 땅과 불쑥 튀어나온 나무 그루터기와 대포를 뒤덮었다. 참호 뒤쪽으로 변소에 가는 길에도 눈 속에 오솔길이 생겨났다. 그 뒤 나는 읍내로 내려와 장교용 위안소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구와 아스티 한 병을 마셨다. 느리지만 무섭게 퍼붓는 눈을 바라보자니 이제 올해도 다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상류 쪽 산들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채였고 강 건너편 산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